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체크파. 자,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이제 현대사를 들어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쭉 공부했잖아요. 구석기, 돌도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뗀석기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그 반도체 칩이란 말이지. 돌도끼에서 반도체 칩. 야,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도끼에서 반도체 칩. 지금 우리는 이 반도체 칩을 가지고 정말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이 반도체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돌도끼에서 반도체 칩이 나올 때까지의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실패와 노력과 성공과 기쁨. 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겠구나. 정말 우리가 눈으로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선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밥, 내 입에 들어오는 밥, 내 입에 들어와서 나를 생존케 해주는 그 밥, 그 밥이 될 때까지 누군가가 자신의 노동을 쏟아서 쌀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품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걸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밥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거, 제가 항상 늘 얘기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관계의 그물을 우리가 찾아가는 여정, 저는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잘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 하나의 어떤 이 몸뚱아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진짜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현대사를 이제 배워볼 시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게 한 세 덩어리로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는요.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 광복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각 정부,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한 노무현 정부까지 역사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내용이니까 거기까지 각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정치 면에서 경제 면에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공부하시는 것. 이 현대사의 세 덩어리 주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통일. 요게 핵심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바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복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는데, 이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광복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조선총독부에 있는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가 태극기를 건 게 아니라고요.
이 땅 한반도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미군이 들어옵니다. 자, 소련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온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 한반도는 지금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여기는. 그죠? 그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련군과 미군은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 또는 소련군과 함께 이 땅 한반도에 들어왔다면 미국과 소련군은 해방군이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이 땅 한반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해방군의 형태가 됐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이 광복 스탠스는 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이제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질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치, 객관적 위치가 설정이 되더라.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질서가 논의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광복이 우리의 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유엔이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줄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뼈대를 갖고 이제 살을 좀 붙여보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 광복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본 패망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됐어요 지금. 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뭐 거의 다 핵폭격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거의 게임이 끝난 거거든. 그 전에 그 카얄포라고 하죠. 카얄포,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이 있는데 이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우리의 독립이 약속이 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식민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 카이로 회담에서 오직 조선, 한국의 독립만 일단 약속을 합니다. 문서화됐다는 이야기죠. 뭐 물론 단서는 묻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싸움과 저항이 없었다면 이런 독립 약속은 불가능했겠죠,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시키지 못했지만 바로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강대국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한반도에서 정말 많이 저항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 약속되었던 첫 번째 회담이 바로 이 카이로 회담이었다.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소련이 참전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요, 이제 일본 패망이 눈 앞에 다가오니까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보여. 일본 망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보이니까 이제 준비하자라고 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자, 그리고 뭐 잘 알겠지만 중국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본 패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선언을 해버려요. 참 일본은 도움이 안 돼. 아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좀 더 버티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인 OSS 부대랑 왜 그 국내 진공작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좀만 더 버텨주면 우리가 미국 OSS 부대와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해방군 형태로 들어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질서는 국제 질서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일본이 그 기회를 우리한테 안 준 거야. 오기도 전에 그냥 항복해버린 거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소련은 점령군의 지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항복은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조금만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은요. 분단과 함께
다가오게 되더라. 왜냐면 이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아주 빠르게 만주 지역으로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에 너무나도 빠르게 밀고 내려옵니다. 빠르게 밀고 내려오니까 미국으로서는 너무 빠른데 이거? 이러다가 한반도 전체가 다 소련 넘어가겠는데? 라고 해서 소련한테 제안을 해요. 바로 이 38도 선을 경계로 해서 요 위쪽만 소련이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소련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8도 선 경계로 해서 소련이 그리고 남쪽인 미국이 그래서 이미 38도선이 광복 이전에 그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광복은 어찌 보면 분단과 함께 동시에 다가왔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정말 이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몇십 년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남측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북측에는 소련이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들어온 상태에서 그렇다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냥 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우리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여운형에 의습의 국내에 조선건국동맹이라고 광복 이전에 있었던 조직이 있죠. 이 조직이 광복되자마자 바로 이름을 바꿔요. 바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라고 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건국동맹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제 준비하는 거. 그죠?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 건준위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요. 자, 갑자기 지금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치안의 공백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어쨌건 간에 일본에 의해서 치안이 유지가 됐잖아. 근데 그 일본이 갑자기 빠져나간 거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치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왜 그 LA 폭동 사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공권력이 빠져버리면 막 미국 같은 데는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방화가 일어나고 막 상점에 불 지르고 막 거기 막 들어가 가지고 물건 빼오고 이런 장면들 뉴스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일본이 갑자기 그냥 항복하고 빠져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폭동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남의 집 들어가 가지고 돈 빼앗아 오는 그런 모습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위기 관리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국준비위원회는요, 이 치안을 가장 우선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착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 어쨌건 이 치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요. 건준이는 좌우가 합작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지형이 합작으로 이 건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운형 뭐 예를 들면 저 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재홍이라든지 안재홍 여기 이제 우를 또 대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렇게 좌우 합작의 형태를 지금 띄면서 출발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건준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서 아예 그냥 나라를 선포해버려요. 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 지금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 북한 아니죠. 지금 민주주의가 빠졌죠. 지금 그냥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여운형이 주도를 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인민공화국 선포를 했는데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남측에 들어온 이 미국 있죠. 이 미국이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떠한 한국인들이 만든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조선인민공화국 부정되고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부정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이 됐는데 우리 정부로 인정되지 않는데 인정할 수 없대.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그 다음에 부주석 누구죠 여러분들? 김규식. 이 사람들은요 광복됐으면 바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한 2달 이후에 돼야 들어옵니다. 아니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광복됐으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몇 달 동안 들어오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어떠한 행정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자격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개인 김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조직인데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우리의 어떤 중심일 수 있는 그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제가 있다고요. 미국과 소련은 지금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와서 점령한 상태예요. 아니, 자기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점령했는데 누가 누구 마음대로 지금 행정조직을 만들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출발. 우리가 조선총독부의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가 타격기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단추가 지금 잘못 껴인 거예요. 지금 결국 김구와 김규식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김구와 김규식 언제 들어오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김구는 참 그래서 쓸쓸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물론 나중에 이제 환영 대회를 다시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환영 대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들어올 때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지금 이 한반도 문제는 결정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정세라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주체에 의해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거예요. 바로 열립니다. 1945년 12월에 바로 이 모스크바에서 3국이 만납니다. 이 3국은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나라가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뭐가 결정되냐면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이 돼요. 자, 이 땅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대요. 한반도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대요.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답니다. 이 3국,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중국 4개의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임시정부는 세워줄 건데 임시정부를 일단 우리가 통제할게.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4나라가 그 임시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주독립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특정 기간 동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과 소련이 지금 여기 점령을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국 뭐 조금 멀어지죠. 예, 중국도 지금 바빠. 지금 중국은 지금 안에 지금 공산당 모태통하고 지금 장기세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어 지금 빠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과 소련밖에 남지 않아요. 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는 이 두 나라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 문제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는 거야. 이걸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합의를 봐요. 자, 요 세 가지 임시정부 수립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임시정부 신탁 통치한다.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 당사자를 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 연다. 요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딱 결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아쉽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리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결정 못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알려지는데 그때 이 동아일보에서 오보가 나가요. 어떤 오보가 나가냐면 임시정부 수립 이야기가 나가질 않아요. 오로지 신탁 통치 이야기만 나간 거야. 동아일보에. 받아봤어. 뭐야? 신탁 통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독립 아니잖아. 당연히 이런 반응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 이 신탁 통치,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는 신탁 통치다라는 게 나갔을 땐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좌나 민족주의 진영이 포함되어 있는 우나 모두 반대합니다. 당연하겠지. 이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좌익 진영에서 알아보니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좌익 진영은요, 맨 처음엔 반대했지. 이 내용이 없을 때는. 근데 이 내용이 있다고 안 순간 좌익은 입장을 바꿉니다. 일단은 임시정부를 빨리 세우고 우리가 그 신탁 통치 기간을 줄여 나가자 라고 이제 입장을 선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좌익 진영은 맨 처음에는 이 동아일보에 오보가 나갔을 때는 반대하다가 다시 이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안 순간 입장을 바꿔가지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반면 민족주의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이 우는요. 임시정부 수립이 있건 뭐가 있건 다 필요 없다. 신탁 통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애초부터 이거 빼라 라고 하면서 이 우익 진영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좌익 진영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반대하는 이 우익 진영 간에 엄청난 대립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이제 좌우 대립이라고 하죠. 좌익과 우익의 엄청난 대립이 벌어지게 됩니다. 1946년 3월 1일 어떤 날입니까? 처음으로 광복되고 나서 처음으로 벌어지는 3.1운동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매년 3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태극기를 품고 소리 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 3월 1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1946년 3월 1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날이 온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 좌우의 대립 때문에 3.1절 기념식을 따로 엽니다. 그리고 따로 열고 내려오는 길에 서로 만나서 부딪히기까지 해요. 너무 이게 이 좌우의 대립이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여러분이 광복되면 이젠 죽었다. 누구겠습니까? 친일파들 아니야. 민족 반역자들. 그죠? 근데 그들이 이 좌우 대립이 벌어지는 이 틈을 타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거네. 열렬한 반공주의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익 진영으로 스며들어가죠. 이러면서 더욱더 이 좌익을 때리는 그 선봉에 서는 역할을 하면서 열렬한 애국자로 둔갑하는 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 이 좌익을 지지하는 그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박헌영, 우익이 이제 신당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승만과 김구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좌와 우의 어떤 그런 주장에 의해 가지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멈출 수 있을까? 미소공동회의를 멈출 수 있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이미 국제 정세 속에서 점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냥 가는 거야. 이들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요. 상황 자체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46년도가 되었을 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열기로 했잖아. 바로 이 미소공동위원회. 그죠? 예, 그래서 열립니다. 이게 바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다라는 것이죠. 자,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렸는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 이게 이제 덕수궁 여러분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덕수궁이면 여러분들 왜 그 서양식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미소공동위원회 열리는 거야. 역사적인 어떤 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둘이 싸워. 왜?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킬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한 자격을 갖고 미국과 소련이 붙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도 지금 일단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시키려고 지금 첨예하게 지금 계산기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련은 뭐냐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킬 그 사람들은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거 왜 열리는 거냐, 이거 왜 열리는 거예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과로 열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찬성하는 사람만 들어와야지. 아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왜 들어와? 전제가 틀리죠. 전제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소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찬성하는 사람만. 반면에 미국은 그게 뭐가 중요해?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야지. 아니, 왜냐면 여기는 한반도잖아. 어차피 그들이 정부를 만들 거고 그들이 이끌어 나갈 건데 누구나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판을 벌어줘야 돼 라고 이제 미국은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은 누구나 다.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찬성한 사람만. 자, 그러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찬성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좌익아냐. 그러니까 이 소련은 뭐야? 자기 색깔이 강한 사회주의자들, 그들만 들어오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이 우익진영. 워낙 단체가 많거든요. 대거 들어와서 다수를 참여시켜가지고 이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을 끌고 가겠다. 그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서로. 지금 계산기 지금 두드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죠? 결국 합의점을 못 찾아요. 휴회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휴회. 근데 이때 정치인 이승만이 이 모습을 딱 보고 감 잡은 거야.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있는 이상 이 땅 한반도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정읍에서 이 상황을 보고 정읍에서 유명한 발언을 해요. 그 유명한 발언이 뭐냐면 일단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빨리 세워서 저 무지막지한 소련을 격퇴시킵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빨리 정부 세워가지고 저 소련을 격퇴시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좌우 대립이 지금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운다고? 그럼 뭐야? 북한에도 그럼 정부가 세워진다고? 남한에도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분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머릿속에 좌우 대립이 되더라도 한반도가 잘려나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 근데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있으면서 뭐야? 그래? 자칫하다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상력이 이제 그려지는 거야. 뭐 가만 있어봐. 이러면 우리 혹시 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이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분단되는 거 아니야? 소름 돋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여러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이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요. 한반도는 우리 하나지 이게 둘이 나눠진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좌우에 있는 중도 인사들이 야, 이건 위기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라도 중도 좌, 중도 우 이 세력이라도 하나를 뭉쳐서 양쪽에 있는 좌와 우를 끌어당기자. 그래서 분단되는 것만이라도 막자. 라고 하는 이승만 정업 발언 이후에 좌우 압작 운동이 전개된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지. 이렇게 앞에처럼 막 좌우 막 싸웠다가 난리 나겠다. 그래서 좌우 압작 운동을 전개하고 이거를 이 좌우 압작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 또 여운형 나오죠. 아까 그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 지금 또 여운형 나와요.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이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든 이걸 하나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정치인이고요. 연설도 엄청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겨가지고요.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여운형은 약간 이 좌측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있는 인물은 누구였냐면 김규식. 누굽니까 김규식이? 3.1운동 때 파리 강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좌우합작운동의 중도 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 중심되어가지고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합니다. 좌와 우가 지금 이 남쪽에서 한반도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미군정도 골치 아픈 거야. 미군정은 지금 또 안정화를 지금 추구해야 되는데, 아이 막 좌우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군정도 맨 처음에는요, 좌우합작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미군정이 지지를 하는 좌우합작 정부? 이거 되겠는데? 라고 갈빠냈는데, 이 좌우합작 운동에 당시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좌측의 박헌영 계열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시 우익을 이끌고 있는 실세라 할 수 있는 이승만, 김구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좌우합작 운동의 동력을 상실해요. 왜냐면 가장 큰 세력들이 들어와 줘야 그게 이제 굴러갈 거 아니야. 근데 가장 큰 세력들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 이게 될 리가 있나. 미군정 혼자만으로는 힘들죠. 결국 미군정도 초기엔 지지했다가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정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사람과 이념이 있으면 이념이 앞섰던 시기예요. 우리가 이 현대사 바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어떤 그 과정의 공간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게 이 사람보다 이념이 중시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얘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그래서 그냥 댓글 같은 거 보면 막 죽일 것 같아. 왜 이렇게 험해? 그건 아니에요. 나랑 의견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와 존중, 이거는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우린 역사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사람보다 이념, 그 증오와 그 미움이 판을 쳤던 이 시대가 결국 나왔던 결과는 뭐냐면 동족산전의 비극 6.25예요. 그 미움과 증오와 그 갈등이 증폭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결과는 전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의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났습니까? 배워야죠.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념이 좋은 이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정말 간곡하게 이 해방 공간에서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운형도, 그러니까 이념이 앞서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죽이는 거야, 그냥. 이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다들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쟁까지 가는 거죠. 이 좌우합작 운동 과정수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네, 좌우합작 7원칙. 요거 이제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연다. 또는 친일파 처단한다. 임시정부도 인정한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좌우합작 7원칙도 나왔지만 결국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47년도로 넘어가면서 무슨 상황이 세계사적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나와요. 트루먼 독트린. 미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트루먼이 뭐냐면 냉전, 소련과 미국 간의 그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뭐야? 지금 이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랑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결정하기로 했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지? 그런데 그 한반도 운명의 주체인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시작했대. 전쟁을 시작했대. 총들을 빵빵빵 쏘는 건 열전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총성 없는 전쟁, 이걸 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느낌이 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과 소련이 지금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대. 그들이 회담해가지고 좋은 탈반을 나와야 되는데 싸우기 시작했대.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다시 열린 2차 미소 공동위원회 똑같이 그 자격 문제로 결론 안 나요. 아예 그래서 이번엔요 결렬을 선언합니다. 안 해. 그렇지. 이 트루먼 독트린 나온 이 배경이니까 안 해. 가버린 거예요. 와, 어쩌냐 이거. 점점 이 한반도 문제는 미국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넘기냐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 안 되겠다, 야 이거.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깁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됐으니까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깁니다.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되냐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 총선 통해가지고 그들의 대표를 뽑아라.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이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유엔에서. 근데 유엔은 당시 여러분들 미국의 영향력에 있는 그런 기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돼. 근데 여러분들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래. 인구는 어디가 많니? 남한이 많니? 북한이 많니? 남한이 많잖아. 그럼 남한의 대표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의 어떤 질서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눈에 보이잖아. 소련이 당연히 이걸 찬성할 반대할까? 반대하겠지. 반대하겠지 당연히. 소련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이 문제가 유엔 소총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해라. 대박. 이거 앞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결과 아니야?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뭐야? 남한만이라도 일단 정부 세우자는 건데 지금 여기 가능 지역 남한만이라도 지금 총선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열린 게 바로 1948년 50총선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당연한 어떤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분단된다고? 우리가 나뉜다고? 한반도가 두 개가 된다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당시 이 50총선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입니다, 김구. 여러분, 백범 김구 누구예요? 우익진영이에요, 우익진영. 그러니까 이 50총선에 반대했던 세력은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다들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야. 왜냐면 50총선이 남한만 생기면 북한 정부 들어설 거 아니야 지금. 물론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소련 등에 없고 지금 착착 지금 정부를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북한은 이미.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정사실화 되면은 한반도는 분단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 김구는 지금 뭘 지금 상상하고 있냐면 이거 분단된다. 이거 전쟁 터진다.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 되겠다는 그림을 이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찌 본다면 김구의 말이 맞죠. 이 역사적 순간의 결과는 결국 지금의 남북 분단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핵무기 만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가 이 엄청난 위험 속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 당시 정치인들이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백범 김구가 이야기합니다. 3천만 동포에게 엎드려 울며 고합니다.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백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저는 백범 김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어떤 이미지를 아주 각인시켰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우익 측의 반대뿐만 아니라 좌익 측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 좌익 측의 반대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거예요. 1948년 4월 3일. 이 50총선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좌익 진영을 이끌고 있었던 당이 어떤 당이면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남쪽에 있는 당에서 남조선 노동당, 그래서 줄여서 남노당이라 그래요. 예, 좌익 진영 당입니다. 이 남노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이 당시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미군정 하겠죠. 진압 들어옵니다. 진압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폭동을 일으켰던 남로당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제주도 전체를 레드 아일랜드, 빨갱이의 섬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합니다. 여기서 제주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느 제주 출신의 어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주도 어느 마을엔 제삿날이 똑같대. 엥? 아니 이렇게 말이 돼? 제삿날이 똑같아. 제주 4.3 사건 당시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한꺼번에 끌려가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학살당했던, 그래서 그 마을의 제삿날이 똑같다는 그 아픔이 여러분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는 제주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저 아픔이 뭘까? 뭔가 어떤 그 외지인으로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 때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로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그때 제주 그 TV 그 뉴스에 잡혔는데 그 제주 도민들이 오열을 하는 거예요. 펑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역시 이제 외지인의 시선으로 저게 저렇게 슬픈 건가?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근데 제주 4.3 사건 때 이 제주가 정말 레드 아일랜드, 빨갱이 섬으로 낙인 찍히고, 이제 이후에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쭉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냥 빨갱이 낙인 찍힌 거예요. 그 낙인의 굴레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주도민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먼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제주 4.3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와 연결이 돼 있고요. 결국 이 제주 4.3 사건 당시에 이 제주에서 이 4.3 사건이 벌어지면서 50총선은 제주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치러지지 못합니다. 제주에서는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선거가 치러지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죽어요. 저 다랑시 동굴에 가면은 거기 이제 제주 사람들이 그 동굴로 피신을 간 거예요. 뭐 사람들 하도 많이 죽이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찾아냈네? 그 진압군이 찾아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가면 이제 총 맞아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랑시 동굴에 그 연기 있잖아요. 그 입구에다가 연기를 다 주입을 시킨 다음에 그걸 막아버려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이제 거기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유골들을 분석해 보니 어린아이들, 여성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이 무슨 빨갱이겠어요? 그들이 뭘 하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정말 반인권적인 이 만행이 저질러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발단은 이 남로당 계열 이들이 어떤 폭동에서 또 출발한 거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제주의 어떤 경찰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경찰들이 또 총격을 맞고 죽기도 해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금 이 해방 공간이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는 과정 속에서 무차별적 학살이 지금 양측 진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고한 지금 양민들까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얼마나 아픈 비극이냐고요. 이렇게 아픈 이 사건을 제주 인구의 10%를 잃어버려요.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요. 이 댓글들을 보면 왜들 다들 이렇게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댓글들을 저렇게 배설하고 있을까? 왜 저럴까? 똑같이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겪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런 어떤 이 과정 속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제 설명드릴게요. 이 남북 협상이 또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백범 김구가 지금 3천만 동포에 윽고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은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군의 어떤 그 병역 속에서 유엔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막겠어? 그래서 이 김구와 또 김규식 등장하죠, 여러분들. 김규식 아까 그 좌우합작 운동에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러 갑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대표 요 연석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에게 약속을 받아내요. 남한보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부 먼저 출발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받아내죠. 근데 뭐 사실 이 약속도 김일성의 뭐 어떻게 보면 트릭이에요, 트릭. 이미 북한은 아주 안정적으로 김일성 중심의 정부 수립이 짝짝짝짝짝짝짝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소련이 그 배후에 있으니까. 그죠? 가슴 아프다. 네, 그래서 이 김구, 김규식 남북 협상을 갔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네 번째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게 10월 달이라는 얘기죠. 10월 19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제주 4.3 사건은요. 여러분들 이게 금방 이게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남로당 계열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한라산 쪽으로 갔어요. 한라산 쪽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라산 쪽으로. 참 이게 제주가 참 이게 아름다운 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 아름다운 섬 그 거풀을 조금만 벗겨보면 너무 아픈 역사가 너무 많아요. 한라산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계속 지금 ING야. ING 상태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옵니다. 8월 15일 이후에 들어와요. 들어오고 지금 여전히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라산에 있잖아 지금. 그지? 진압하러 들어간다고요. 본격적으로. 그때 어디에 군인들을 동원하냐면 여수와 순천. 왜냐면 그 당시 제주도가 이 전라도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전라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라도에 있는 군인들이 들어간다고요.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수와 순천에 있는 그 군인들은 제주 출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총 들고 내 가족을 어떻게 쏘냐. 이건 난 못한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감정을 이용한 남로당 계열이 또 침투해가지고 이런 걸 또 막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여수와 순천에서 진압하려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게 바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에요. 이러면서 또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진압군이 들어갔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너 빨갱이 가족이지. 너 빨갱이 도와줬지. 서로 손가락질. 그냥 손가락질 한 사람이 죽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거에 이런 어떤 이 결정과 서로 너랑 나랑 색깔이 다르지. 넌 빨갱이,
손가락 너 뭐 이거 딱 죽게 된 어떤 이 모습의 결정판이 뭐야? 그 결정판이 6.25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결정판이 6.25로 간다는 얘기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 과정에서도 50 총선은 치러집니다. 50 총선은 그냥 치러집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1945년 광복의 어떤 그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의 소련 점령에 들어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50 총선 열립니다. 그런데 이 50 총선은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자 직접선거이자 평등선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표씩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역사 길지 않아요. 프랑스만 해도 프랑스 혁명, 그 자유의 나라, 인권의 나라, 평등의 나라 아니야. 프랑스만 해도 여러분들 1944년인가? 그때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큐에 그냥.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야, 그냥. 그냥 한 번에 해쳐버려, 그냥. 여성들한테 그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싸우고 죽고 나갔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여성들한테 그 남성들이 말 타는 그 승마장, 경마장에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서 말이 이 남자들 이렇게 오락이잖아요. 그 오락을 지금 즐기고 있는 말이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앞에 여성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에 뻑 부딪히면서 튕겨나가면서 죽음에 이르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여성의 어떤 투표권들이 하나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미국은요 여전히 이 당시에 흑인들한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전 세계가 여전히 1인 1표의 어떤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한 큐에 그냥 다 헤쳐버린 겁니다. 역시 빨리빨리의 나라야.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선거예요. 50총선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다. 물론 이런 어떤 그 배경들 속에 치러져가지고 정말 혼란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 역사적 의의는 반감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이 50총선, 여러분 총선입니다. 총선이에요. 총선은 누굴 뽑는 거죠?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근데 왜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될까?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헌법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헌법 누가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총선을 먼저 치르는 거야. 국회의원이 뽑혔어?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만든 헌법.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제헌헌법이라는 겁니다. 이 제헌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지금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아요? 국민이 직접 뽑죠? 아니요. 이 당시 제헌헌법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간접 선거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헌절. 그래서 여러분 1948년 7월 17일 저희 때는 이 헌법, 이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날이 7월 17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 나 이해해. 그 이유는 저희 때는 이게 놀았거든요. 놀면 기억해. 놀면. 요즘 안 노니까 7월 17일이 제헌절인지 몰라. 감독님 7월 17일이 제헌절인지 알았어요? 몰랐지. 안 놀았지. 안 놀지. 그거 모른다니까 이게. 논자와 안 논자의 차이. 안다 모른다. 놀아야 돼. 어쨌건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러면서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그냥 북한에서도요. 뒤를 이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의 어떤 출발이 이 시점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네요. 가슴 아픈 순간인데. 자, 뭐 북한 이제 빼고. 자, 우리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 당시 해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미뤄두었던. 아니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광복됐어. 그럼 당연히 역사의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친일파들, 민족 반역자들,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일제에 협력하면서, 일제에 비행기 받쳐가면서, 일제에 글 써가면서 조선의 청춘들을 죽음에 내몰았던 그 친일파들 벌 받아야죠. 그게 역사의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들이 벌을 안 받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그때도 뭐 그랬는데 뭐 지금도 뭐 내가 굳이 이러면서 또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당연한 상식을 세워두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으면 이거 바로 들어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됐다고요. 국제광복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 점령 운영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없어. 친일파가 뭔데? 그냥 그들은 빨리 이 전국이 안정되는 거 너희들 그 일제강점기 때 뭐 일 좀 해봤다며 일로 와봐 나 좀 더 와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미뤄진 거야.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벌 줘야지.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재헌헌법, 이 재헌국회, 이 재헌국회. 여기서 이제 헌법 또는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이 반민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친일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 끌려왔던 대표적인 인물들 이광수, 춘원 이광수.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야, 그래도 6당 최남선 끌려와요. 최남선은 민족 앞에 사과합니다. 네. 근데 이광선 끝까지 난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 일본에 비행기 받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어떤 그 사람들 다 끌려 들어옵니다. 벌 받아야죠. 그리고 기록해 둬야죠. 그런데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프락치는 뭐냐면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에 빨갱이가 있다는 거예요.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들이네. 그런데 그들이 이 반민특위 위원들이야. 뭔가 냄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이 이승만 정부는요, 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민특위 열리면서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뭐 장관이나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줄줄 끌려가는 거야 지금. 일제 부역했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지금 북한과 지금 이게 지금 막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건 아니지 않나.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좀 출발했으니 대한민국 정부의 좀 토대를 좀 단단히 다진 다음에 하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이 벌어졌다. 뭔가 좀 여러분 냄새 나죠? 그리고 경찰들이 습격을 합니다.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한다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국은요, 공소시효를 축소해가지고 친일파 처단을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여러분 나온 학교
어느 고등학교 잘 뒤져보세요. 그 학교 세운 사람 누군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일부 학교는요, 일제강점기 떵떵거리는 그 친일파들이 세운 학교, 여러분들 그 친일파가 만든 교가 여러분 입 밖으로 부르면서 이거 우리 교가야 라고 그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교육을 배우는 학교 현장에서 친일파가 세운 학교에서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면서 내가 배웠다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서 그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잘못된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반민특위였습니다, 여러분들. 반민특위. 그 다음에 농지개혁. 이 농지개혁은 뭐냐면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죠. 이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에서 나름 성공을 합니다. 땅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 파트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건 이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이 두 가지를 이행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이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6.25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6.25 전쟁 어떤 내용일까요? 자, 6.25 전쟁은 여러분들 이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잘 봐주세요. 자,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끌어냅니다. 북한은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좋은 환경이 뭐였냐면 애치슨, 미국에서 애치슨 선언이 나오는데 이 애치슨 선언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극동방위선 라인을 정했는데 우리나라가 빠져. 일본만 들어가. 뭐야? 그럼 김일성이 얘기했지. 뭐야? 미국이 대한민국 버렸네. 기회는 이때네라고 오판할 여지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소련의 탱크라든지 중국의 조선의용군이라든지 군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착착착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전의 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밀고 내려왔죠. 밀고 내려와서 거의 정말 전광석화처럼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 넘으면 바로 여러분 대구고요. 바로 내려가면 부산이에요. 정말 너무 가볍게 이 한반도가 적화 통일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이었죠. 낙동강 방어선을 지금 유엔군과 국군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라는 겁니다.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 왜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 된다라는 말 있죠? 그것도 뭐냐면 그 당시 이 총격이 가지면서 낙동강 라인에 있었던 그 인민군이 총에 맞고 낙동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회자가 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 이런 어떤 표현들이 막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면 대표적인 다부동 전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수도는 부산으로 옮겨가죠. 부산으로 이제 임시수도가 되었습니다. 자, 거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이걸 뒤엎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 메가더가 중심이 됐던 이 인천 상륙 작전. 근데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정반대 동해안 쪽에서 이 장사리라고 하죠. 장사리 이쪽에서 학도병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동해안으로 이제 그 북한의 인민군 그 기지를 침투하는 그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이쪽으로 완전 동해안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동해안 쪽에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작전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때 이 학도병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자, 어쨌건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을 했고요. 자, 다시 이제 국군들이 유엔군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압록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압록강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이 인해 전술을 밀고 내려오잖아요. 급하게 철수를 하는데 육지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부족한 거야. 배를 타고 바로 내려와야 되겠어. 그래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흥남철수. 이 흥남철수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메러딕 빅토리오. 메러딕 빅토리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죠. 2월 15일부터, 아니, 12월 15일부터 12월 25일 그 사이 크리스마스 끼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건데 원래 철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군대 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군인들이 민간인 10만 명을 데리고 같이 내려와요. 아, 대단하죠, 여러분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참 이때 이게 애기들 그 배 안에서 이 애기도 태어나요. 그 애기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5. 5명의 애들. 예. 그렇게 이름도 지어지고요. 그때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거제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기차가 고장 나 가지고 대전에 내려 가지고 거기서 빵을 파신 분이 있죠. 그게 대전의 그 유명한 성심당. 네. 이게 진짜 이게 와, 이 배에 무슨 별의별 일이 다 생겼어. 네?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그죠? 정말 그 기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수를 했고요. 결국 서울을 뺏겨요. 그게 바로 1950년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서울을 뺏긴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좀 막아내기 위해서 이 국민방위군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국민방위군. 근데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인민군 막 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막 긁어 모은 거예요. 근데 사람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군수물자 줘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뭐 총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군대의 총체적 부패 속에서 이 군수물자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국민방위군 이 사람들 한 50만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어떤 군수물자도 보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추운 겨울 아닙니까 지금 이 겨울에 그냥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 어떤 일이 벌어져?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국민 방위 사건도 이때 벌어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38선 경계로에서 또 공방이 이어지다가 소련이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만, 야, 이제 뭐 핵폭탄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만. 결국 정전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죠. 첫 번째 정전회담은요 개성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우, 이때도 대단했어요. 무슨 뭐 정전회담 하는데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뭐 의자 높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의자가 향한 곳 남쪽을 향한 정말 이렇게 너무 유치찬란한 또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는요, 왜 정전을 해? 왜 휴전을 해? 끝까지 싸워야지!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 정전협정을 하고 있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군사권을 유엔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이거 왜 했냐면, 소련 측에서도 포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북측에서 포로가 있을 거고, 남측에서 포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포로를 교환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해. 이제 왜냐면 싸움을 끝내야 되니까 포로들을 서로 안전하게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휴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이 포로를 이제 송환할 것이냐. 근데 그 과정에 포로를 바로 풀어주는 거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포로들은 다 풀어준 거야. 단독으로, 이승만 정부 단독으로. 지금 미국과 소련이 지금 정전협정, 포로 지금 회담하고 있는데 미국이 난리가 났죠. 이승만 이거 죽여라. 암살시키자.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지금 배수준을 친 거예요. 이렇게까지 포로를 석방, 극단적인 방법 선택하면서 정전협정을 이제 막아내려고 지금 했던 것이죠. 결국은 미국이 사실 이승만 빼고 대안이 없거든. 미국으로서는.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니?
그때 이제 이승만 정부가 두 개를 요구하죠. 전쟁 끝나더라도 미국은 여기 남아 있어라. 전쟁 끝나더라도 우리 경제 원조해달라. 이 두 가지. 이거 지켜주면은 뭐 더 이상 스트라이크는 안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오케이 해가지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DMZ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아까 약속했던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지금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는 그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6.25 전쟁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이 전쟁의 어떤 그 과정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을 때 결국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인간의 증오와 미움이 앞서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어지는 그 비극적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전쟁이라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우리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오의 이야기를, 미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갖춰질 때 그 민주주의는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사실. 한번 우리가 이 해방공화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